아주 준비를 잘하신 것 같네요. 일단 이 PPT 자료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한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신뢰 제고, 또 혁신 제고, 이게 혁신 기업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코스닥 시장이 그 코스피 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게 상승했죠. 네, 코스피보다는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코스닥이 코스피가 올해 60... 전반 저점 대비 네. 코스닥은 코스피는 되게 한 70%. 네, 60% 후반에서 70%. 그 정도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코스닥은 어땠어요? 코스닥은 제가 한 3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30%대밖에 네. 상승을 절반밖에 네. 못 올랐다는 얘기래요. 네. 그런데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불신의 핵심은 부실하다. 언제 저거 동전주 될지 모른다. 그 다음에 주가 조작이 많다. 그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시장에 한번 진입하면 절대로 웬만해서는 퇴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 종목이. 그래서 새로운 좋은 종목들이 성장하기 어렵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은 어떤 거예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결국 신뢰를 먼저 높일 거냐, 혁신을 더 북돋을 거냐인데, 그 벤처기업 중에서는 혁신의 문호를 더 많이 열어달라 이렇게 하고요. 투자자들은 일단은 부실한 것들을 빨리 내보내서 그래야 그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혁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두 가지를 다 보는데요. 특히 이 부실이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은 빨리 퇴출시킬 수 있도록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 유지 요건 자체도. 그러게요. 일단은 그 상장 폐지든 저 정리하는 거는 제가 대통령 취임한 후에 제일 먼저 갔던 게 증권거래소인데 네. 그때도 그 얘기 했거든요. 좀 진척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지금 6개월 지났는데. 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양시장 보면은 그 상장 폐지가 예전에는 한 3년간에 한 15건이었다면 지금은 한 40건? 뭐 그 정도로. 네. 지금 올해 후반기에 네, 네. 40건이나 퇴출됐다는 거예요? 상장 폐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거기서 절차를 밟아서 가긴 하지만. 네. 그 폐지 결정이 최종적으로 난 건 몇 개나 돼요? 38개. 엄청나게 많이 정리했네요. 원래 그거 하면 주식 주주들이 막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소송 들어갔어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십시오. 소송 불사하고 퇴출을 많이 시키라 하니까 저희 예상한 대로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요. 소송 대응하면서도 부실기업은 바로 퇴출을 시키도록 그렇게. 네, 소송이야 뭐 불가피한데 여하튼 보유 주주들 입장에서야 그게 사라지면 영원히 희미한 꿈마저 희망마저 사라지는 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대응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그런 걸 좀 정리를 해야 시장이 정상화될 길이 열리겠죠. 네. 그거 하나고 시장 정상화. 그러니까 이 종목들 정리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 주가 조작이나 부정거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해당되는 거긴 한데 1호, 2호 두 개 지금 적발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지금도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있고요. 계속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1호, 2호 말고 또 추가적으로 증권사에서 또 네. 고위 임원이 사실은 상장 같은 거 할 때 미리 정보를 입수해 갖고 그거를 이제 친족이라든지 이런 쪽에 돌린 부분도 저희들이 잡아내서 그것도 그래요?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사실 기업들 실력은 절대로 나쁘지 않은데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평가가 60% 정도밖에 못 받는다.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과가 많이 나긴 났는데 개선이 많이 되긴 됐는데 여전히 지금 저평가, 객관적 수치로 보면 저평가 상태고 그중에 제일 큰 원인은 자중간에 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최대한 힘을 좀 기울여 가지고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거래 하면 망한다, 폐가망신한다라는 걸 진짜 확실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정상화돼요. 근본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사실은 외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또 하나는 그냥 이거 금융 채권들, 우리가 민간 분야에서 민간인들끼리의 채권 문제도 있고 금융기관들의 채권 관리 문제도 있는데 지금 우리 법률상 이상한 특례를 만들어가지고 금융기관들은 채무 관련 소송을 쉽게 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놨죠. 네. 송달 간주 제도도 많고, 그러니까 이 채무자들은 송달됐는지도 모르는데 판결 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지도 깎아주고 있다고 그러죠. 소송 인지. 인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금융기관에 왜 인지를 깎아주고 소송도 채무자한테 불리하게 제도까지 바꿔가면서 할까요?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법무부랑 좀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IMF 때 그 당시에 이제 부실 채권을 빨리 정리하는 게 그게 워낙 급선무여가지고 그 당시에 정책 목적에서 이쪽에 말씀 주신 대로 너무 과도하게 페이버를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돈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실 채무자들, 그거에 대해서 송달 특례, 인지 특례 이런 것까지 줘가면서 결국은 소위 기판력을 이용해가지고 채권 소멸시효 기간만 연장한 거 아닙니까? 보통 상사채권은 3년, 길어야 5년인데 10년짜리로 다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갱신하고, 근데 인지도 깎아주니까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도 쉽게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 매우 부당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게 너무 쉬워서 그게 너무 유리하게 그쪽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 법무부랑 협의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헌법상 평등권 침해처럼 느껴지던데 법률로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힘없는 사람한테 더 불리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금융기관이 뭐 돈이 없어 인지대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 왜 깎아줘요? 그 이해가 안 되던데. 자, 그 다음에 준비된 자료들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생산적 금융으로 또 포용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건 정말로 중요한 과제인데 이게 말만이 아니고 진짜 실행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금융기관들의 그 영업이익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영업이익률하고 다른 나라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하고 비교하면 좀 어때요? 영업에 비교하면 아마 미국 거는 ROE 같은 게 우리보다 더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럽 거는 우리보다 좀 낮게 나오고 뭐 중간쯤 됩니까? 네. 미국은 약탈적 경향이 좀 강하잖아요. 네. 유럽은 그 반대고. 가급적이면 우리도 포용성이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생산적 금융 이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영업 행태, 영업 양태로 볼 때 우리는 주로 땅 짓고 헤엄치기식, 그러니까 담보, 땅 담보, 집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먹기. 이게 주축인 거 맞아요? 맞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의 한 70%가 주담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돈이 잘 되고 네. 왜냐하면 때릴 염려가 적으니까 너무 그쪽으로 편중되니까 그게 이제
과연 한국 경제 전체에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는 예를 들면 기업 영역에 생산적 영역에 그야말로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 소비 영역에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물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점은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정을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은행들의 유인을 어떻게 바꾸냐면 주택담보대출로 가는 위험 가중치를 종전보다 더 높여버리고 네. 주식이나 이런 쪽에 더 위험하게 가는 가중치는 좀 낮춰서. 낮추고. 근데 국제 기준에 그게 부합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국제 기준에 부합되면서 그러한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 개혁들을 그러니까 이 정책 변화나 이런 것들을요 가급적이면 법률 형태로 좀 나중에 정리가 좀 되면 법률 형태로 좀 고정을 시키면 좋겠어요. 이게 의지를 가지고 막 겨우 힘들게 조금씩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에 휙 되돌아가 버리더라고. 이 돈이 힘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좀 제도화하면 좋겠다. 일단 일정한 정책 개선을 이뤄내면 그걸 제도로 만들어놔서 그냥 그것도 그냥 지침이니 뭐 관행이니 이런 수준이 아니고 가능하면 입법 형태로 또 확실하게 일단 좀 개선 성과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 포용금융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뭐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워낙 심각한 주제인데다가 잘 안 고쳐져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민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더 많은 금융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투자이익을 얻기 위해서. 근데 서민들은 먹고 살라고 생존하려고 하는데도 여기는 안 빌려주잖아요. 여기는 결국 15.9% 이자를 쓰든지 무슨 뭐 제2금융 심지어 사채를 쓰든지 대부업체 가든지 해가지고 이자를 뭐 엄청나게 내야 되는 이게 지금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도 그 자산 격차가 지금 더 급격하게 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소득 격차보다? 그 결국은 금융 역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글로벌 금융의 저금리가 됐을 때 학자들이 과연 저금리가 되는 게 소득 분배에 플러스가 될 거냐 마이너스가 될 거냐. 보통 보면 저금리가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더 금융 공급이 잘 돼서 격차를 줄일 것 같지만 오히려 고소득자나 이런 분들이 더 잘 활용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더 많이 벌리는. 그러니까 저금리나 금융 상황이 개선이 되면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 이런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져 가지고 자산 격차가 확 벌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금융의 역할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일종의 자연현상 같은 건데 이거를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이나 금감원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도 조금 개선이 되는데 잠깐만 방심하면 확 되돌아가잖아요. (3) 내지 6.3%의 낮은 금리의 서민금융을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방법은 뭐고 규모는 얼마 정도예요? 네, 지금 그게 이제 불법 사금융 대출이라고 네. 사실 이건 거의 아무것도 안 보고 진짜 급하신 분들이 와서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고요. 15.9%. 네네, 100만 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 15.9%에 빌려주는 금액 최대 대출한다고 100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네. 세상에. 근데 이제 뭐 절대액은 좀 작기 때문에 이자가 이거는 당장 불법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심사 같은 거 안 하고 거의 그냥 바로 드리는 거고 이제 그렇긴 하는데 그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5.9라는 그 자체의 상징성도 있고 결국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꿔나갈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12.9%, 12.5% 뭐 하고 9.9% 사회적 배려자는 9.9%를 1차적으로 낮춰줍니다.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1년이나 2년 뒤에 그거를 상환하시면 그때 그
그동안의 이자를 반을 다시 되돌려드립니다. 아, 제대로 다 갚으면 되돌려주고, 일부러 되돌려주고, 그것도 네, 네. 괜찮은 새로운 방식이네요. 네, 네. 제 날짜에 정상적으로 갚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디폴트 위험이 없는 거를 증명한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은 다시 저희들이 되돌려주는 거죠. 요거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다. 15.9를 네, 일단 봤는데, 원리금을 딱 또박 다 내면 마지막에 낼 때 3.3 내지 6.3%로 계산한 나머지를 돌려주겠다. 네. 그리고 그렇게 돌려줄 게 아니라 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2번은 면제해 준다든지. 뭐 방법론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환했다는 기록이 생기면 이제 신용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그 500만 원짜리 프로그램으로 빌릴 수 있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가 4.5%짜리 그걸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네.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이제 더 잘 되시면 은행권으로 저희들이 연계해서 뭔가 신용이 쌓이고 점점 사다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 정책금융과 은행권이 같이 연결돼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최소 경력을 한 2, 3년은 쌓아야 되네요. 여기서 이제 그 정도, 네네. 없는 것보다는 낫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금융기관이 손해 안 보는 방식까지 손해 안 보는 방식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런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자율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 그러니까 못 갚는 사람, 일정 비율에 못 갚는 사람을 다 계산해 넣은 거잖아요, 비용으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자에는 그러니까 빌려갈 사람들 중에서 못 갚는 사람들을 다 예측을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그 비용으로 다 하고 대손 충당금이라 그럽니까? 그거 다 쌓잖아요. 네. 그러면 못 갚는 사람, 그러니까 못 갚는 사람은 이 비용으로 금융기관은 다른 대출자들한테 다 전가를 해놓은 상태인데 실제 이제 손해가 발생한다, 즉 연체를 한다. 그럼 그건 연체 당해서 아예 못 받아도 손해가 아닌 상태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산 방식이 부도율이 있고 곱하기 회수율이 있습니다. 회수율. 그거까지 다 계산한 거예요? 네, 그거까지 다 계산했기 때문에. 하여튼 참 기술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아주 악착같이 하는 건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금융이라고 하는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아주 그냥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아주 최첨단 영역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근데 이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보면. 금융도 역시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의 수준에 따라서 금융권에 요구하는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사회 전체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 정부에서는 최소한 금융이라고 하는 게 개인이 내가 노동해서 번 돈 빌려주고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영업을 못하게 막아서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업이잖아요. 즉 개별 금융기관 자체 또는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죠? 네.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익을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된다. 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는 계속 의문이에요. 상시 채무 조정 제도 내시라도 꼭 필요한 일이겠고요. 하여튼 연체 채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해요. 그건 원래 비용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건 적절하게 정리를 하는 게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연체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고객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고객 관계인데 그게 아니라 결국 수익을 계속 창출하는 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가혹하게 추적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정리를 해주고 그 장기 연체 채무자들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국가의 경제 잠재력을 복구하는 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조기에 그걸 빨리 조정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저 장기로 끌고 가서 나중에 수습도 안 되는 경우 되면 사회도 힘들고 개인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정부도 힘들죠. 그것 전부 다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니까요. 해킹 금융범죄 분야야 열심히 할 것 같고.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인력 규모나 뭐 이런 건 문제 없어요? 사실 좀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지금 37명이거든요. 너무 적은데? 네. 그래서 거기는 각 기관에서 파견 보낸 거예요? 네. 저희 금융위에서 4명,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한 20명, 거래소에서 한 12명, 그다음에 단장이 금감원 단장 뭐 이렇게 했고 연합군이 되는데 그래도 칸막이가 없어지니까 단계별로 한참 하고 넘기는 거를 같이 동시에 보고 그다음에 뒷단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가 앞단에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그 종례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를 굉장히 짧게 그 기간들을 단축하고 이게 지금 네. 일종의 한 개의 팀인 거죠? 네. 어제 역할 분담도 꽤 있을 거고. 네. 한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저도 아니, 그래가지고 팀별로 경쟁도 좀 시키게. 저희들도 그렇게 이 기능을 지금 뭐 실무적으로 물어보면 뭐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1호, 2호 사건이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되는데 초기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있는 걸 잡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려야 돼요. 그냥 초기에 인력 투자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금감원에서 하신 말씀 하십시오. 네, 저 경쟁 체제를 그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금감원에도 사실은 이게 합동대응단에서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뭐냐면 포렌식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렌식 장비나 그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많이 사용돼야 되는데 그리고 요즘은 적법 절차 때문에 변호인 입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그 데이터 큰 용량 같은 경우는 거의 3일, 4일 동안 포렌식을 하는 것만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인력 자체가 합동대응단은 투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만약에 경쟁 체제를 하신다면 금감원에다가 비슷한 저거를 넣어서 같이 돌리셔도 매우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 예, 저희가 포렌식 장비나 이런 부분의 인프라들은 금감원에 굉장히 많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금감원이 원래 이거 하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강제 조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없어서 합동대응단은 거기 동시에 이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금감원은 특사경이 있잖아요. 특사경이 이제 인지권한이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해 곧바로 할 수가 인지권한이 없는, 없어요? 예, 그렇게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하튼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경쟁 체제를 한다면 합동대응단하고 이걸 같이 돌려보시는 것도 매우 효능감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경쟁 체제를 하면 이게 결국 거래소에서는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금감원에서는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한 팀으로 만들어야지 그러죠. 각자 하면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이런 합동팀을 맞습니다. 하나 더 네. 만들고 네. 공통과제는 같이 하면 될 테고. 근데 금감원은 원래 하는 일이 그건데. 한 말씀 더 올려도 네.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국 하나가 지금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조사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2달 이상 적체가 돼 있는 상태, 인력이 그만큼 빠져나가서 일반 그 자본시장의 그 투명성 관련된 걸 조사하는 그 기능이 약 20 몇 프로가 지금 인력이 줄어든 그런 상태에 처해 있거든요. 자체 역량은 줄어들었겠죠. 네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저 잊어버리기 전에 인지 권한을 특사경한테 권한을 주는데 범죄 인지 권한을 안 주면 그럼 검사한테 다 부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지를 못하면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튼 규정으로 훈령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는 총리실에서요. 이게 각 부처의 특사경들이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지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정식 경찰이 아닌 특사경들이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한테 인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주세요. 예, 대통령이 그 기회를 주시면 우리 자본시장 전문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그러세요.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증선위원 상임위원입니다. 그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아니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결론만 얘기합시다. 근데 그렇게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당초에 그 민간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지조사권 주는 조사권을 그 검찰이 주는 거에 문제가 없다라고 국회와 이제 법원에서 그랬는데, 민간인 신분에 대해서는 그냥 광범위한 이 수사권을 주게 되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오남용 소지가 있으니 일정한 통제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초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은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그러면 공무원들인 특사경에는 그런 제한이 없나 보죠? 예. 그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네, 알아봅시다. 그럼. 네. 알아보고 그 논리적으로 뭔 문제가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고요. 금융감독원은 아까 얘기했던 민생금융범죄특별사법경찰, 지금 이게 몇 명 있어요? 지정받은 게? 지금 그 40여 명 정도 있는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40명밖에 안 돼요? 네. 더 늘려야 되지 않아요? 여튼 그 현재 그 정도의 아웃풋을 하는 정도에서는 그렇게 늘 여지가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그 제대로 그 가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게 좀 그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많이 늘린다고 해서 그 아웃풋이 그 정도로 나올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을 하는 데잖아요. 네. 감독을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고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그럴 텐데, 네, 전반적으로 조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특사경만 이렇게 늘려버리는. 아니 조사 인력한테 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거죠. 그건 별도가 아니고. 그건 어차피 조사 인력이 쭉 있는데 이 조사 인력이 예를 들면 몇 명이나 있어요? 많겠죠. 조사 인력은 지금 그 조사 3구까지 해서 70여 명, 그 국정까지 해서 8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저희 금감원의 총 조직 구성원이 2,175명인데, 근데 조사 인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민생범죄 말씀하시는. 아니 그냥 일반적인 조사예요. 일반적인 조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쪽에 공시조사 그쪽에 3개의 국이 있고, 민생 쪽에 3개. 몇 명쯤 돼요, 그러니까? 저 양쪽을 다 합하면은 한 150명에서 16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희한하네. 감독기관이 조사가 제일 중요한 역할일 텐데 어떻게 그거 인력에 말고 더 검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 저기 권역별로 또 검사국이라는 게 또 네. 배치돼 있어서. 그것도 뭐 어쨌든 조사 검사 뭐 네, 비슷한 그렇게 건데. 돼 있습니다. 그 인력 정도 수준으로 또 검사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봐야 300 몇십 명이잖아요. 304. 그 보험까지 해서 그쪽 인력이 조금 더, 그러니까 60, 70명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로 합하면. 그럼 나머지 뭐예요? 조사 검사. 그 나머지 이제 그 건전성 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업권별로 지금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전성 부분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건전성에 대한 조사 검사도 조사 검사 기능이잖아요. 너무 엄격하게 그 제한할 게 아니고 뭔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뭔가를 조사 검사 뭐 이름을 불문하고 뭔가 사실을 발견해내는 기능을 하는 인원은 엄청 많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원래 그거 하는 기관이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예를 들면 조사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경찰 권한, 그 경찰 권한을 주는 거는 없는 것보다 당연히 낫지 않나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검사 파트는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각 그 권역별로 차지하는 비중이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네. 뭐 원래 검사 네, 제가 잘못 조사하는데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법경찰 지정을 받는 게 별로 필요가 없다고요? 저희는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하려면 조사 기능이 그 지금보다 자본시장이나 민생침해 범죄 양쪽 다 조사나 그 검사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된 상태에서 돼야지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기능이 특히 자본시장 조사 부분이 좀 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받는 거는 그 기관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무슨 행정법규 위반의 처벌 조항이 있을 때 그 범죄, 그 법률 위반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경찰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는 온갖 검사, 조사, 하여튼 이런 업무 중에서 이거를 각 기관들이, 대상 기관들이 위반을 하면 처벌하는 조항들이 온 군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조사하려면 그때 경찰관으로서, 경찰로서 갖는 권한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검사 권한보다 훨씬 낫잖아요. 크잖아요, 범위가 크고 강제조사도 가능하고. 네. 저희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 금융감독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특별사법경찰이 하는 권한은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에 국한된 그 범위에는 특사경의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사경 업무를 하는 영역은 극히 일부에 국한돼서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사경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특사경법에 그 근거 조항을 더해야 되고 그 권한을 그 조항에 관련 조항을 더해주면 가능합니다. 특사경법에다가 어디 법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 자본시장법에 그 해당 조항만 저희한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혀야 된다. 그것도 필요하면. 한다면은 가령 업권별법에 관해서 조사 특사경 권한 그거를 주신다면 그러면 거기 특사경의 어떤 범위에 특사경이 필요한지 좀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느 정도로 기존 인력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 필요한지, 세 번째로는 인지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지 권한이 없으면 수사를 못 하는데 인지를 해야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내사밖에 못 한다. 내사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긴 한데. 저는 그 세 가지 주제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총리실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불법 사금융 단속도 금감원에서 해요? 단속까지는 합니다. 네. 단속은 해요? 네. 여기도 특사경 필요하지 않아요? 네, 필요합니다, 지금. 특사경 지정받은 인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도 법을 신설해야 됩니다. 해당 조항을. 특사경으로, 그거는 이 사금융은 특사경 조사 대상이어서 내가 경기도에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 지정받아서 했는데? 네. 그건 지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을 고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특사경으로서 수사권을 받으려면은 특사경법에 해당 조항을 지금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사경법에 무슨 법 위반에 대해서 특사경을 지정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무슨 법 위반에 대해서 금감원에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필요 없고 그건 검사가 지정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특사경법에 보면 불법 사금융 대부업 위반은 있지. 예, 있습니다. 광역, 지방, 지자체의 몇급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 감독원을 대상 열려면 기관. 그 조문을 고쳐야 됩니다. 대상 기간도 특정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고쳐야 되겠네요. 이제 불법 사금융 단속도 좀 강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건 지방 정부들이 좀 하면 좋은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금감원에서 좀 준비해서 하십시오. 자, 그리고 시간이 벌써 1시간 다 되네. 금감원이 하는 일 중에 43페이지의 라항을 보니까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강화 등을 통한 책임 경영 유도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도 정책 목표고 은행 지주 등 CEO 선임 절차 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주장하겠다.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것도 금감원의 업무 중에 일부인가 보네요. 네. 그런데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뭔 은행에 뭘 뽑는다더라. 뭐 행장을 뽑는다나 뭐 이랬다.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뭐 누구는 거기다가 이게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부터 막 엄청나게 쏟아져 지금. 우리 비서실장한테 안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 정책실장도 많이 들어오죠. 보통은 다 같이 보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보통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보내요. 아 그래? 근데 보낸 것들의 대부분은 비서실장이나 저한테도 옵니다. 그런데 그 주장들이 그 단순한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뭐 음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해먹더라. 물론 그 집단이 그 도덕적이고 유능하고 그래서 그 어쨌든 금융 집단, 금융 그룹 자체를 잘 운영하면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온갖 그 공격들이 들어오는데 돌아가면서 계속한다. 뭐 그런 뭐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한 20년씩 해먹고 그런 뭐야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요? 지금 그 근본적으로 이게 이사회의 기능이 그 독립성이 그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그런 부분으로서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그 소위 저도 저 참호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번 그 특히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큰 지주사들 중심으로 금융권이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별 그 금융기관들은 산하기관들은 100% 자회사들이어서 그 금융지주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인선 관련된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결국 지주사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사들이 대체로 그 회장하고 어느 정도 그 관계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해야 되는 과제가 놓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이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들을 보면은 그 금융지주사에 대한 우리가 검사 감독 제재 권한 같은 것들이 지금 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 은행 업권별로 그 법에선 규제 장치들이 있지만 가장 최상위에 있는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적으로 관리 네. 규제한 게 없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 소위 이제 관치금융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뭐 개입, 직접 관여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해서 안 하는데,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가만 놔두니까 이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이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이것도 그냥 뭐 방치할 일은 아닌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게 그 지배구조 개선 TF를 좀 출범시켜서 금융위와 함께 그 협의해서 TF를 해서 그 입법 개선 과제를 1월 정도까지 도출해서 그 법안을 좀 제출하는 걸로 그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가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서 그런 아주 비정상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그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금융지주사들에 관해서는 지금 그 개별 그 산하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검사에 착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1월 중에 그 별도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자, 신용보증기금은 지금 손실이 많이 발생하죠. 어디 계세요? 보정비서장 지금 최원동입니다. 저기 이게 손실이 꽤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증 사고가 좀 많이 나지 않냐 그 말이에요. 트렌드로 보게 되면은 지금 만기연장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맞고요. 네. 부실률의 절대 수준은 정부 관리 목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걱정이 된다 그 말이죠. 네. 예금보험공사 예언보험사 사장 유재훈입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해야 될 사고가 최근 년에 가장 늦게 발생한 게 어디예요? 예, 저 손해보험회사 한 군데가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 예, 어디인지 얘기해도 돼요? 예, 저 MG 손보라고요. MG 손보. 경영이 부실화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들 피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닌가요?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 정리하는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계약 이전을 하면 계약자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계약 정리하고 이전 방식으로. 예, 근데 계약 이전을 하는데 회사가 충분한 그 뭐라 그러지? 충당금이라 그러나 뭐 어쨌든 예, 회사 그 부족할 총재산, 예, 총재산.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예, 부족하면은 순자산이 부족합니다. 예, 그럼 그래서 부족하면은 이제 계약 인수를 하면 예보가 그 부족한 지원. 부분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얼마 정도예요? 예, 그냥 추정치로. 추정치로 한 기천억 원은 된다고 저희가 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MG 손보는 수천억을 예보에다 떼넘기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만세 부르고 집에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금보험공사 내에 그 책임자 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형사 소송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자산관리공사 예, 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종훈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는 자산 매각도 하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서에 이 자산 매각 관련된 얘기가 있나 자세히 찾아봤더니 없어요. 저희들이 크게 하는 업무가 이제 가계하고 기업 재기 지원,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산 매각 관련인데 저희들 업무 보고서를 처음에 작성할 때는 같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거의 네. 캔코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하고 이제 대통령실하고 이제 협의를 하시면서 오늘 금융위 업무 보고니까 자산관리공사의 금융위 업무 보고 내용만 이제 축약해서 지금 네, 자리에 글쎄요. 나와 있고요. 뭐 저는 그렇게 자산관리공사는 그러면 금융 외에 나머지 부분은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기획재정부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속은 어디예요? 금융위 소속입니다. 금융위 소속? 네. 나는 기재부 보고에서는 자산 매각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하지 못했는데. 그 기재부가 전체적으로는 일부 보고는 드렸는데요. 네, 전체만 했는데. 상세한 토론을 못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캠코가 주로 하는 거니까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매각해야 될 자산 관리는 캠코가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국유재산 중에서는 1.9% 가지고 있는데 뭐 대부분 나머지 기관들은 나머지는 다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예, 매각할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잘 이용해야 되는 거고. 예. 처분이 가능한 일반 재산인가요? 예, 일반 회계, 일반 요즘은 재산은 일반 재산이라고 그러지?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다 캠코가 관리하지 않아요? 거의 다? 전체 일반 재산은 아니고요. 특별하고 그중에 기금은 빼고 일반 회계만. 매각해야 될 부분들 처분해야 될 건 다 캠코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반 재산 중에서도 일반 회계가 있고 특별 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일 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아직 부처보고 몇 개 빠진 거 누락된 거 하고 같이 빠진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이전에 추가로 받아야 되실 보고 받으실 군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들? 네, 산하기관들 중에 보고 제도는 안 된대 하고 같이 추가로 같이 그 자산관리 부분을 한번 보고 받으셔도 한번 따로 할까요? 네,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추상적으로 줄거리만 몇 개 물어볼게요. 예. 네, 자산 매각은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을 하게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경쟁 그리고 입찰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수의계약 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수의계약 할 때는 감정가 이상으로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수의계약은 감정가로만 딱 받습니다. 예. 근데 감정가 이하로 수의계약했다는 얘기는 도대체 뭐예요? 언론에 보도된? 그거는 언론이 보도가 잘못됐거나 사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가 이하로 수의계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시가보다 감정가가 좀 낮았나 높았나는 있을 수는 있어도요. 어쨌든 감정한 가격으로만 수입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들은 그렇게 안 났던데 우리 실태조사를 어디서 하고 있죠? 실태조사를 기획재정부가 총괄적으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하고 있어요? 재정기획 보좌관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 확인 안 됐어요? 예, 곧 조만간 다 돼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했는데 2번인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는데 가격 인하는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중단을 시키고 그건 내가 하지 말라고 중단한 그거 거고. 하기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격 인하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그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8월 달에 기재부에서 이제 국유재산 종합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아, 기재부의 방침이 있어서 네, 바꿨어요? 기재부의 방침이 이제 좀 더 지난 정부처럼 이제 매각 위주가 아니고 보존 활용 중심이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대통령 말씀 있기 전에 일단 적합 매각은 했습니다. 매각 절차나 과정이나 대상이나 금액이나 이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희들은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법령과 그 절차에 따라서 다 따라서 합니다. 네. 하는데 이제 그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조금 어느 쪽에 가속이 붙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다만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희들이 이제 실수 아니면 이제 가실은 있을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 그래서 저희 기재부하고 지금 대통령실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국유재산의 보존, 관리, 매각 계획을 다 전반적으로 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건 내가 잘 모르겠고 임금 체불 때문에 말이 많아요? 네, 그 체불이라고 그건 이제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요. 네. 그 법 테두리 안에는 있는데 지금 그 똑같은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시중은행하고 경쟁하는데 네. 임금 격차는 한 30% 정도가 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체불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보상휴가 관점입니다. 시간의 수당이 보상휴가로 넘어가거든요. 일정 부분 시간의 수당이 그러니까 쌓이면. 연가 예, 연가 가능 일수를 더해주는 거죠. 다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으면 이제 현금 청산 의무가 발생하니까 그게 쌓인 거다. 예. 근데 이제 저희도 총액 한도 예산 총액 한도 제도를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퇴직할 때는 다 정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천 몇백억이 밀렸다고 노동조합 측에서는 난리인가 봐요. 예, 지금 그렇게 해결 방안이 뭡니까? 해결 방안은 결국은 이제 저희도 자구 노력을 좀 해야 되고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은행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무슨 총액 인건비 제한인가 그렇습니다. 기재부 지침 때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구 노력 플러스 정부하고 좀 협의하면서 아니 자구 노력을 해서 돈을 마련해도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총액 한도의 룸을 좀 가질 수 있는 그게 자구 노력하고 별로 관계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의 근무를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조금 있긴 한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 지출 인건비 총액을 줄이면 그 여력이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다. 예, 근데 자구 노력인데 그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정부하고 좀 협의를 좀 계속 노조와 정부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아니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타결이 되냐고요? 좋은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실제 있는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해결책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총액 한도에 그 예외하는 조항이 있고요.
예외로 좀 해서 기업은행은 총회 한도를 예외로 하자. 근데 이제 그 전체 공공기관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쉽지 않겠죠. 그다음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간의 근무라든가 그리고 정년 퇴직하기 전에 이제 임금 피크를 하는데 임금 피크에 그 3개년 동안 임금 피크 하는 거를 지금 65%씩 공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2개년 앞으로는 좀 많이 하고 마지막 해는 좀 상당히 적게 줘서 구조를 그렇게 가져가다 네. 보면 이제 명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룸이 좀 생길 수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구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별로 효과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시간의 수당을 줄이는 건 별 효과는 없는데 명태는 그건 조금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크지는 않고요. 이 총액 인건비 때문에 이 총액 인건비를 정해 놓으면 돈은 있어도 못 주는 아마 산하 공공기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우주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해결책을 이게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정책 시대에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니면서 보니까. 예. 네. 발표 자료 28페이지의 중간에 불공정 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 항목이 보니까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제 조사권 도입이라고 되어 있네. 이게 불공정 행위 조사에서 강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강제 조사권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냥 불응하면 그만이에요? 불응하면 이제 저희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고발하면 이제 검찰에서 검찰, 경찰이 합니까? 형벌을. 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 이유가 있나요? 이게 강제 조사권을 만약에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요, 그러면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급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혐의를 범죄 우리가 혐의가 가지고 있어야 있습니다. 된다. 예. 그래서 좀 유동적인 방법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면 범죄 좋은데요. 수사의 일환으로 강제 수사를 하는 거하고 예. 강제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 예. 왜냐하면 제출 의무 또는 조사에 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하고 예. 범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응할 의무를 거부하면은 제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했고 조사를 응할 의무가 있는데 불응하고 이렇게 방해를 하고 그러면 그 사실이 있는 걸로 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 제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그럴 때 판사에게 강제 영장을 발급받아서 그 강제 영장을 통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EU에서는 이제 과징금을 상당히 강한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좋겠네요. 과징금이 좋고요. EU는 이제 과징금 부여 플러스 그 국가에서 강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강제로 예를 들면 필요한데 공익적으로 필요한데 불응하면 경제 제재를 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최대한 장치를 좀 마련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게 공정거래위는 사실 시장의 질서를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는 소수의 강자들이 그러는 거죠. 근데 이 강자들이란 원래 힘이 세가지고 영향력이 많아가지고 무슨 법 하나 만들래도 방해하고 뭐 조사 한번 할래도 이래저래 힘써가지고 방해하고 뭔 처분할래도 방해하고 최종 결론도 뭐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흐지부지 나게 만들고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각오를 세게 하고 똑바로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의 정책의 기본 방향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려면 이 강자의 협상력과 약자의 협상력의 균형을 만들어줘서 시장이 원활하게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죠. 그렇습니다. 이미 위반되거나 잘못된 다음에 조사해가지고 뒤집으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정위 직원들도 많이 나오셨을 텐데 공정위는 경력 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설이 있던데. 예, 아마 그건 사실일 겁니다. 저 위원장이 저렇게 풀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공정위와 관련된 사건의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최대한 관리하면서 조직 기강을 확립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말은 유착과 부패 가능성과 위험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조심해야지. 예. 기술 탈취에 대한 대책도 잘 마련하고 있겠죠. 예. 물론 여기 하도급 대금에 대한 대책도, 또 가맹점주에 대한 대책도. 하여튼 그 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입지 않게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예. 업무겠죠. 예. 저번에 저 직원 수 좀 늘리라고 했더니 소심하게 140 몇 명 늘렸어요. 아, 지금은 그 정도 늘려서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동시키는 게 좋고요. 사실 그 인원도 쉽게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올해 한 해에 그 절반 정도 정책실이 반대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출하는 안 중에서는 제일 많은 걸 해준 겁니다. 아니 500명 더 늘리라고 했는데 내가. 예, 예. 아이, 행안부가 그다음에 인사혁신처 고시 행정고시 채용 인원까지 좀 늘리고 막 그럴 정도로 했어요. 종합적으로 아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예, 관련해서는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출하신 안 중에선 최대 수치를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어쨌든 필요한 일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힘센 사람 편들었다는 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을 늘리기만 하면은 그 기간이 한 40% 정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공정거래위가 조사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네. 감당할 인력이 안 돼가지고 조사 제대로 못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한국의 공정위가 다른 선진국 공정위의 4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 관리해야 되고 그게 왜 뭐 이유가 있겠죠. 그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디 다른 나라에서 그 저기 원가 후려치기를 하며 빨대 꽂아가지고 저기 이상한 회사 만들어가지고 재산 빼돌리고 그런 짓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런 짓 하면 아마 지금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징역 100년 받고 그럴 거예요. 예, 다른 나라는 주주들의 견제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밥 먹듯이 하잖아요. 예. 그거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게 우리 위원장님과 공정거래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성과를 내면서도 언제 그 회사 내부 재산을 뒤로 파이프 봐가지고 빼돌릴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원천적으로 확실하게 봉쇄를 해줘야 됩니다. 공정거래위가. 예. 그런데 500명 늘리라니까 소심하게 147명 하셨어요? 147명도 최대한 빨리 늘리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하세요, 그러면. 예. 그리고 그 해봤더니 부족하다 싶으면 더 늘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인건비나 뭐 조직 운영비가 더 드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그 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돼가지고 기업들이 부정행위 안 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그게 시장이 반영이 돼서 주가라도 오르고 한국에 대한 기업 평가가 좋아지면 그 수백 배의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직원 수를 줄여가지고 이게 강자들의 횡포를 조사하는 게 주 업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수가 적고 공정거래위가 무능하게 일 못할수록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이 말이에요. 예. 반대로 얘기하면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잘 하고 있겠죠. 내용도 있긴 하던데 지금 이게 워낙 이게 우리 사회는 갑을 힘의 불균형이 심해가지고 예.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데 조사해 주세요 신고를 하면 소문이 나가지고 거래를 끊겨가지고 회사가 망한대요. 예. 그 말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익명 제보도 허용하고 만약에 익명 제보가 들어오면 또 제보가 들어오면 예. 그게만 조사를 하면 딱 표시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전체 전수 조사를 하든지 일정 범위 내를 똑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 누가 문제가 됐는지를 모르게.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네. 지금 이제 익명 조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보는 제가 한 1000건 정도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한 7건 정도 한 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1000건 중에서 7건이에요. 예. 이게 그 1000건이 맞나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쯤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신고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예, 저기 공정행위 조사 관련입니다. 익명제보센터 관련해서 한 최근 3년간 하도급 같은 경우에 한 832건 정도 신고가 됐고요. 그래서 직권조사를 한 15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대리점도 한 194건 정도 접수가 돼서 한 9건 정도 했고요. 가맹 같은 경우에도 한 604건 접수해서 9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되는 것 중에서 다는커녕 10%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익명 제보니까 이게 좀 물론 좋은 신뢰성이 제보가 있고 있겠지. 좀 그렇지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포괄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이제 제보된 관련 업계 좀 타겟해서 하지 않고 좀 포괄적으로 하려고. 근데 위원장님 지금 그 말씀 하시면서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인력을 어떡하지 그 생각 들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예. 포괄적으로 하려면 좀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저런다니까요. 확 늘려주세요.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저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원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초기에 대량으로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하면 다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지 재수 없으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일부가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저지르고 걸렸을 때 거기 소위 속된 말로 땜빵을 한단 말이에요. 로비하고 막 돈으로 막고 정치인 동원하고 집에 우리 위원장님 막 집에다가 전화하고 그런다고요. 그걸 막으려면 하면 걸린다 이 생각이 들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초기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다 잡아야죠. 잡으면 형사처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리라니까요. 돈을 뺏어요, 돈을. 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고. 수사를 해서 검찰이 넘기면 뭐예요? 그 기소도 잘 안 하고 수사하는데 막 몇 년씩 걸리고 또 재판 가면 뭐예요? 가가지고 막 몇 년 재판에 겨우 기껏해야 집행유예 받고 다 나와버리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제도도 만들고 조사 인력도 대량으로 좀 투입해가지고 하는 쪽쪽 다 걸린다 이 생각이 들게 꼭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대한민국 경제 운명이 달렸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좀 큰 기업들이 아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중소기업도 성장을 하면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그런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못된 며느리 밑에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 중견기업 집단도 상당히 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습니다. 똑같이 배워가지고 막 쥐어짜고 그다음에 회사 이익 좀 생기면 배당 안 하고 막 쌓아놨다고 그건 뒤로 빼돌리고 무슨 이상한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비싸게 발주하고 이래가지고 회사 자산 다 빼돌리고 이거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전 세계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저런 짓을 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다 주가 저평가 받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암참 회장을 만났는데요. 암참 회장이 가장 처음에 지적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한국은 왜 아직도 기업 집단이 이렇게 게이트키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납품을 하는데 그 중소기업부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납품을 하면 자기네 회사 말고 다른 회사 거래 못하게 하는 특약을 만든다면서요? 우리한테만 납품해라. 왜 그래야 됩니까? 다른 그 경쟁업체도 납품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근데 그거를 조건을 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전도 안 되고 그냥 성장도 못하고 그냥 그 종속회사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독점 권한 남용 아닌가요,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당특약은 조사해서 확실하게 좀. 근데 희시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거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가만 놔두세요? 지금 부당특약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대통령님, 공정위 부위원장입니다. 예, 말씀하신 그런 류의 뭐 배타 조건 불안, 뭐 불공정 행위 맞고요. 그런 사건들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저기 모든 그런 행위를 다 적발을 해서 조치하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뭐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또 저희가 이제 그 직권 조사를 통해서 뭐 나름대로 대응은 하고 있는데요. 뭐 충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이게 타 기업에 납품을 못하게 하는 걸 하면은 안 되는구나.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건데 그러면서도 거의 대부분이 그러고 있는 이유는 걸려봤자 별게 없기 때문이죠. 네. 걸리면 망하게 만들어버려야 된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불가능하죠. 과징금이나 이런 부과금이 별로 제도가 안 돼 있나요? 과징금은 지금 그렇게 과징금 체계가 좀 너무 느슨합니다. 정액으로 돼 있죠. 부당투기한 건 제재가 뭐예요? 예를 들면 제재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시장 지배적 남용행 같은 게 6%까지, 그러니까 관련 매출의 6%,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는 4%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정거래비가 그 과징금 부과한 예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최대 얼마 있어요? 그 6%인데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공정위를 맡고서 좀 제가 뭐 이런저런 조건으로 하니까 다 까고 또 까고 이래가지고 일단 3%에서 시작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까주죠. 예. 그래서 요번에 고시 개정을 해서요. 이렇게 감경되는 이유가 저희 고시가 너무 느슨합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해서 중인데도 굉장히 낮은 비율을 처분하게끔 돼 있어서요. 근데 법에는 6%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3%부터 시작해서 까준다. 그렇습니다. 법을 어기고 있네. 그래서 일단 고시를 개정해서 6%에 가깝게 가징금을 부과하는 게 상당히 보편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건 좀 일찍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법 개정을 해서 6%의 과징금률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공정거래위가 개혁해야 될 부분인데 과징금을 일단 6%까지 하라고 돼 있는데 아예 3%부터 반을 이미 포기해버리고 그 반에서도 또 이런저런 명목으로 또 밑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보기에는 최대로 부과한 게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면 1%도 안 했을 것 같아. 그거보다는 높습니다. 2%? 한 3%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위반한 강자의 입장에서 정한 규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공정거래위는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절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번 옆에 기업이 당하는 걸 보고 이러면 우리가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런 걸 반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걸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평소에 위반하는 게 훨씬 이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여튼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항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도 공정기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생각을 완전히 좀 바꿔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대폭 강화 그러면서 과징금 20억으로 증액 써놨던데 쪼잔하게 20억이 뭐예요? 위반을 해가지고 수백 수천억을 버는데 20억 부과하면 뭐하냐고. 어디 있어요? 어떤 사례? 정액을 올리는 걸로 돼 있던데. 정액은 저희가 정액이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정액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정률로 바꾸자. 여기 있잖아요. 정액 과징 157페이지 있네. 중간에 정액 과징금 상향. 나름 뭐 많이 했어요. 40억에서 100억. 커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거 큰 회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정액 과징금을 이용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액 과징금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산정 기준을 지금까지 매출액 기준으로 많이 산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액과징금으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됐는데 매출액이 아니고 거래 금액이라든지 부당이익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고 제재 효과가 크게. 예. 예. 그 다른 나라 사례들도 보면은 뭐 매출액의 30%를 과징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담합 같은 경우. 네. 여기 160페이지에 있군요. 과징금 상한 시장 지배권 남용의 과징금 한도는 한국은 매출액 최대 6%인데 일본은 10%, EU는 30%다 그런 얘기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정말로 약해요. 네, 맞습니다. 그게 결국 로비의 결과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다 좀 바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전에 이게 162페이지에 써 있기도 한데 저번에 그 가공식품 너무 물가 많이 올랐다. 예.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공정거래위가 조사를 좀 하자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결과는 지금 그 설탕 담합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 보고서가 완료됐고요. 확인됐어요? 그 발송이 됐고 지금 밀가루 1월이나 2월 경에 이제 네. 심의가 들어갈 것 같고요. 밀가루는 이제 조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조사 뭐 했어요? 설탕, 밀가루, 돼지고기, 계란 뭐 이런 계란. 식원자재 위주로 했습니다. 오늘 요 다음 시간에 그 여가부 지금 보고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예. 그 생리대가 못 들었어요. 엄청 비싸다고요. 다른 나라보다.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답니다. 예. 그건 뭐 조사 아직 안 해봤겠죠. 저는 조사 안 해봤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조사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이게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요. 예. 뭐 그리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담합이나 아니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가지고 과도하게 물가 올리고 이러는 거는 이것도 역시 사실 조사하려면 엄청나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예. 그래도 아까 가맹 사업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점화가 많이 주로 이제 심화된 거 위주로 보기 때문에요. 여하튼 공정거래위의 역할을 늘리는 건 정말로 중요해요. 네.